여러분 안녕. 이제 우리 저기 유럽 지나고 아시아 지나서 아프리카로 왔어. 오늘 이제 아프리카 시리에 대해서 역시 A편과 B편으로 나누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사하라 사막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았거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사하라 사막으로 얘기를 했는지 먼저 사하라인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 아프리카 지도 혹시 있으면은 지도 같이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북쪽과 남쪽 사이에 굉장히 거대한 사막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 사막의 이름이 바로 사하라 사막이거든. 이 사막은 규모도 아주 크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물건을 교역하는 데 방해가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생활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사하라 사막의 북쪽 나라들은 아무래도 중동 지역과 서남아시아 지역과 많은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고, 또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아랍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사하라 사막 이 남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이제 전형적인 흑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아프리카 자체의 토속 문화를 많이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A편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이북에 있는 나라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다음 편에서 사하라 사막 이 남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하라 사막 이북에 있는 나라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해볼 나라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리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집트라는 나라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카이로라는 카이로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역시 당연히 피라미드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뭐 피라미드 하면은 쿠프왕이었나? 이런 이제 왕의 피라미드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제 피라미드와 관련해서 뭐 투탕카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지? 피라미드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스핑크스. 그렇지.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고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이 나일강이라는 곳이 이집트의 많은 농사, 도시 발달 아니면 뭐 사람들의 부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 그래서 나일강 역시 이제 이집트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나일강과 관련지어서 피라미드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람을 하기 전 이 시기에는 딱히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좀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너희들 와서 피라미드 한번 지어볼래? 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의 형태로 피라미드 건설이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나일강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일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집트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여기가 유럽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이름이 뭘까? 여기는 바다니까 파란색으로 써볼게. 지중해야.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나일강의 가장 하류 쪽에는 이곳에 이제 어떤 마지막으로 퇴적물을 모두 내려놓은 그런 지형이 존재해. 여기에 있는 이 지형의 이름이 삼각주이고, 이 삼각주라는 이름의 유래가 마침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삼각주의 모양이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삼각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주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델타거든. 델타가 바로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문자이기도 하지. 이런 이유에서 삼각주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하면 역시 이런 앞에 뭐 피라미드부터 나일강 문명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 만한 것은 살라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축구 선수,
지금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 축구 선수가 있다는 것.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그때 러시아 월드컵 때 이집트가 월드컵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막 살라 엄청 많이 기대했는데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도 예선 탈락하고 이런 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같이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어. 그리고 이제 뭐 이집트 하면은 이제 뭐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은 또 가면 이제 낙타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카이로 국제공항 이런 데에 가면은 호객행위에 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은 신경을 바짝 세울 필요가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여기 이집트 한번 가자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포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이집트에서 혁명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치안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조금은 가기 어려운 국가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집트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때 갔다 올 걸 하는 후회가 조금씩 남는 것 같아. 그래서 이집트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나라 이름의 유래가 된 마그레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마그레브라는 말 자체가 서쪽에 있는 뭐 이런 뜻이래. 그래가지고 모로코를 어디에서 보면 이제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지. 사하라 이북 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과 이제 많은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마그레브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까지도 서쪽이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라는 곳인데 모로코 같은 경우는 라바트라는 도시보다는 까사블랑카라는 이제 어떤 바닷가에 있는 휴양 도시 그리고 모로코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도시가 가장 모로코에서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로코는 스페인과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스페인의 영국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삼각관계 같은데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영토인데 모로코에 붙어있는 땅이 두 군데가 있어요. 구글 지도에서 확대를 좀 빡세게 하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세우타 그리고 멜리아라는 두 개의 이제 스페인 기준에서는 국외 영토가 있고 모로코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 땅에 말뚝을 받고 있는 스페인 지역 이런 느낌을 받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는 스페인한테 이거를 돌려달라. 여기 우리 땅 주변이지 않느냐. 너네 대륙은 이베리아 반도고 여긴 아프리카다. 너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싫어. 여기 사람들 스페인 사람이고 싶어. 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게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야. 스페인의 영토 끄트머리에 이제 지중해 쪽에 보게 되면은 역시 구글 지도 좀 빡세게 확대해 보면 보일 텐데 지브롤터라는 지역이 있어. 이 지브롤터라는 지역은 스페인에 붙어 있는데 영국의 영토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페인이 영국아 줘라. 영국은 아니 지브롤터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고 싶은데 조용히 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북아프리카 가장 서쪽에 있는 모로코 얘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이어서는 알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알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고 있고 지도 같이 보게 되면은 딱 봐도 알제리가 조금 땅이 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알제리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석유가 난다고 해. 그래가지고 사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 지역이 공유를 하고 있는 특징인데 석유의 생산량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 많은 석유의 생산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팔아서 나라를 운영한다거나 나라의 부를 이제 키우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알제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자원에 대한 의존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알제리에서 석유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는 수도가 이제 알제라고 하는 거의 나라 이름과 유사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튀니지란도 이거는 유사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알제리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알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알제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프랑스와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알제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통 프랑스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프랑스 축구 선수들 중에 아주 가장 최상급으로 유명한 사람이 지네딘 지단,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가? 그렇지? 그 지단도 이 알제리 이민자 가정에서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온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국가대표팀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유럽 백인의 모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 알제리나 그 근처 국가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그 문화 갈등 있지.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슬람을 주로 믿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종교 문제랑도 조금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알제리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 이어서는 이제 튀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튀니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집트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이집트를 갔어야 됐는데 라고 어떤 후회를 하게 된 그 계기인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혁명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그 민주화 혁명이 시작된 지역이 바로 튀니지야. 그래서 이 혁명을 우리는 제스민 혁명이다 혹은 이제 이 제스민 혁명을 약간 서양에서 붙인 이름 아니냐 그래가지고 튀니지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튀니지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혁명이 이제 2011년 그때쯤에 일어나게 됐고 이 혁명의 영향으로 튀니지에서는 이제 독재국가 독재 정치가 무너지게 되고 민주적인 그런 다시 헌법이라든지 의회가 도입이 됐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혁명으로 인해서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서 다시 일어난 그런 민주정부가 새롭게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독재자가 집권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튀니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런 그때 세워졌던 정책이라든지 헌법 그리고 정부가 잘 이어서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튀니지 같은 경우는 이때 혁명 이후에 새롭게 제정한 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슬람 국가 중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참정권, 여성의 사회 참여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랑 관련지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이슬람 중에서 세속적인 이슬람이다라고 해서 가장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들 히잡 같은 거 엄청 빡세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정말 돼지고기 안 먹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고기만 먹고 술 안 먹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유연한 사고를 가진 돼지는 맛있잖아. 그치? 맛있으면 어떻게 먹을 수도 있지. 그냥 뭐 가서 기도 조금 열심히 하고 알라 믿고 돼지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이제 세속적 이슬람. 더우면은 히잡 벗을 수도 있지. 여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도 있지. 히잡 쓰면은 좋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것을 이제 우리가 세속적 이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원리주의적인 이슬람은 보통 서남아시아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분포하고 이렇게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아시아 지리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혹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어디였는지 기억나?
맞지? 인도네시아지.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조금은 세속적인 이슬람 세력이 집권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통제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슬람만큼 빡빡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튀니지 말고도 사실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들은 그런 서남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조금은 덜 규제가 있는 그런 이슬람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의 5번째 나라 리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리비아 같은 경우는 트리폴리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그 다음에 리비아 하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좀 악명 높은 독재자인 카다피. 이 카다피가 집권했던 국가가 바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서도 민주화 혁명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 민주혁명으로 카다피 정권은 무너졌지만, 리비아는 그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혼란을 좀 예쁘게 수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카다피 자체는 이제 죽고 무너졌지만 다시 이제 약간 이슬람 원리주의자라든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나라가 조금 혼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아 같은 경우도 이제 석유 유명한 편인데, 특히 이제 리비아의 석유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뭐 질이 좋다거나 그런 특징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리비아에서는 석유 쪽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민 문제인데, 아까 이집트 얘기하면서 썼던 지도를 이어서 써볼게. 난민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뭐 여기 뭐 리비아도 있고 알제리도 있고 튀니지도 있고 이렇잖아. 그럼 여기는 다 그 위에는 지중해에 해당하겠지. 이렇게 지중해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지중해를 건너면은 어디로 갈 수 있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비아 사람들도 내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밀항이라고 하지. 몰래 배를 타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리비아라는 국가가 지금 불안한 상태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몰래 유럽을 가고자 할 때 이 리비아라는 곳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비아 자체에서도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혼란을 틈타서 유럽을 가려고 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사람들도 리비아를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난민 문제가 굉장히 이제 리비아의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집트부터 리비아까지 5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북아프리카에도 조금 더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그 국가들 다 다루면은 이제 여러분도 나도 힘들겠지.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북아프리카 국가의 특징으로는 이슬람교가 이제 보통 많이 믿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식민 지배의 경험 대부분 존재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석유 수출과 관련해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많은 석유 수출이 이루어지고, 석유 수출에 국가 경제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과거에 로마의 지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이 정도를 기억한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사하라 이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